나는 병이 있어.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 그날 있었던 일 전부.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치조 마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소설입니다. 쉽게 읽히기도 하고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요즘엔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사랑이나 감정,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공이나 돈, 자기 자신의 행복에 많이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사랑을 받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남자애의 모르는 여자애.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 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다든가 그런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 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후부터 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 대한 분풀이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 수 없었다. 타겟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나로 변했다.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험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는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반 히노마오리한테 고백해 라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 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시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애를 잘 알지 못했다. 특별반인 1반에 소속된 그 애, 히노 마오리. 히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 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 라고 답하면 그 애는 그럼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완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식에 이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희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사귀는 거야. 잘 부탁해. 그러고는 더는 용건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도 무리가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랬지?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응, 가미야 도루. 이제 기억했어. 도루구나. 난 히노마오리. 내일 학교 끝나고 또 이야기하자. 아 맞다. 사귀는 조건 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차이는 꼴을 보려고 숨어있던 녀석들이 재미없다는 얼굴로 나왔다. 너 진짜 뭐냐?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주범이 내뱉듯 말했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흥하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을 부딪히며 옆을 지나쳤다. 다른 녀석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녀석들이 간 뒤 나는 희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학교 여자애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터 콤플렉스라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둘이 살아갈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었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반에 배정된 것도 이런 진로 희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걸어갈 인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같은 학년 여자애를 의식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히노마오리라는 아까 그 여자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를 쫓아가 가짜로 고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 라고 조건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희노는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오해를 푸는 것은 그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도 조금은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직 불타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게 나와 그 애의 첫 만남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은 빨래다. 나는 공영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다. 집안일은 주로 내가 맡아서 했다. 남자 2명이 내놓는 양이니 매일 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뒤로도 계속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사라진 누나가 종종 말했다. 위생감을 중시하라고. 집은 가난해도 누나는 나와 아버지에게 다름질한 손수건을 주고 해지거나 구겨진 데가 없는 새하얀 옷을 입혀주었다. 표면적인 청결감보다 생활에 뿌리 내린 위생감에 신경 써야 한다. 누나가 곧잘 했던 말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추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말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널고 아침과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과 붙어있는 거실에 얼굴을 내밀었다. 잘 잤냐 도루? 오늘 아침 반찬은 뭐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식사 전에 오늘은 꼭 면도하고 오세요. 얼핏 보면 아버지는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 몸차림은 괜찮은데 수염 때문에 다 망쳤다. 야근은 없지만 그 대신 봉급이 적은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라인 작업자로 일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도 아버지다운 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도 없다. 친척들 중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다. 아버지와 함께 두 손을 모은 다음 김이 피어오르는 아침 식사를 했다. 한 발 먼저 다 먹고는 흰밥을 퍼놓았던 두 사람의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그릇을 치웠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버지에게 인사한 다음 잊지 않고 손수건을 챙겨 집을 나섰다. 5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제 곧 끝날 테지만 나는 5월이 좋았다. 그건 전에 누나가 5월병의 뜻을 가짜로 가르쳐줬던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벚꽃도 지고 4월의 바쁜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차분함을 되찾는 계절이 된다. 실록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다들 살짝 느긋해진다. 그게 5월병이라고 했다. 참 우아한 의미다. 누나는 초목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진지한 얼굴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곤 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역으로 향했다. 중간에 지나치는 공원 숲풀에서 푸릇푸릇한 잎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보니 마음을 그곳에 두고 가고 싶어졌다. 5월병 참 우아하다. 아버지 왔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녁에 부엌에서 카레를 끓이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수요일마다 먹는 카레인걸. 아 맞다 아버지. 애인이 생겼으니까 일단 보고는 해둘게. 뭐? 내가 정직하게 보고하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나의 제안으로
중요한 일은 가족들끼리 서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애인? 애인이라고? 여자애란 말이지. 동성애를 부정하진 않지만 여자애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다.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식탁 의자에 앉았다. 먼저 작업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은 아버지다 보니 화를 낼 수도 없다. 내가 그런 심경으로 쳐다보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감개무량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이제 그런 나이냐.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단 보고는 해두는 거야. 사귀기로 약속한 뒤 나와 희노는 방과 후 교실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여자친구에 관해 간단히 말했다. 희노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 유사연애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빈 카레라이스 그릇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그아 하고 뭔지 알 수 없는 탄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실 옆에 있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우리 집은 넓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우리 집에서 어렵게 마련한 간소한 불단 앞에 앉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도로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의 이야기라곤 생전하질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지. 제발 어머니한테 이상한 거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이상한 게 아니지.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건 너희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할 좋은 소식이잖냐. 게다가 사나이가 있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누나 말을 꺼내놓고 자기가 주춤했다. 캥기는 데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가끔은 상 치우는 것 좀 도와줘요. 아, 응, 그래 가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각자 시간을 보낸다. 상을 치우고 나서 빨래를 개고 교복과 손수건을 다리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목욕물이 식기 전에 나도 목욕하기로 했다. 누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다. 뭐든 다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서 누나는 아버지에게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것과 상관있다.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뒤 비록 다리는 뻗을 수 없어도 내게는 익숙하고 안심되는 우리 집 욕조에서 몸의 힘을 풀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내일도 그럴까?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도 어제 그때 나는 희노의 제안에 그래라고 대답했다. 놀랐다. 내게 그런 일이 가능할 줄이야. 내가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 줄이야.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누나에게 보고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쓴웃음을 짓고 얼마 있다 욕조에서 나왔다. 탈의실에서 머리와 몸을 꼼꼼히 닦고 트렁크스를 입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인물을 바라봤다. 약간 너무 살이 없는 신경질적일 듯한 내가 있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일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튿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갔다. 나도 모르게 전철에서, 통학로에서, 현관 입구에서 희노랑 와타야를 찾고 있었다. 와타야는 희노의 단짝 친구다.
신선했다. 내 생활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교실에서는 시모카와와 이야기를 했다. 시모카와는 다음 주 주말이면 이사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히노랑 와타야와는 반대로 내 생활에서 누가 사라진다는 게 섭섭했다. 그건 익숙한 감정일 텐데도. 있지. 잠깐 의논할 게 있는데. 시모카와는 늘 문제나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어 그걸 내게 이야기한다. 역시 살을 좀 빼는 게 좋을까? 참고로 이 이야기는 3번째로 하는 것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부정했다. 아냐, 잘 생각해봐. 시모카와. 일반 서민은 군살 같은 거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선 살찐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던데. 미국인이 생각하는 비만이랑 일본인이 생각하는 비만은 많이 다르다더라. 그쪽에선 넌 뚱뚱한 축에 속하지도 않을걸? 내 말에 시모카와는 자기 배를 쳐다봤다. 시모카와 네가 살을 빼고 싶은 거면 응원하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살이 좀 붙어 있어야 폼나는 대사도 있거든. 예를 들면 스테이크 1kg쯤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세 소화되지. 여기 고기 추가. 와일드하네. 당신이 살쪘다고? 어디가? 내 눈에 당신은 날씬한 레이디인데. 와일드하면서 신사인걸. 요람에서 우동까지는 아니지만 잘 먹겠습니다부터 잘 먹었습니다까지 남기지 않고 먹는 인생을 당신한테 맹세하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멋있는데. 그래, 와일드한 포동이가 되면 되겠구나. 이건 절대로 시모카와를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시모카와는 뭐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침울해하곤 한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동안 시모카와의 얼굴 표정이 약간 멋있어졌다. 살쪘기에 여자애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찾으려다가 자신이 여자애와 교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점심시간에 영양 만점인 도시락을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봤다. 가미야, 너한테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 사람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도시락을 열다 말고 물었다. 오늘 아침 일로 혹시 상처를 받을까 걱정됐다. 그러나 시모카와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 좀 있으면 전학 가니까 알 수 있는 일이 꽤 있단 말이지. 넌 늘 내 기운을 북돋워주는 말을 해줬어. 하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일이거든. 나 스스로 행동하고 용기를 내서 여자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보면 좋았을 텐데. 후회 어린 발언을 하면서도 시모카와는 어딘지 모르게 개운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전학 가선 친한 여자애들을 많이 만들어. 새로운 환경은 자기가 새로워질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럼 너한테도 소개할게. 아차, 그럼 히노가 화내려나? 시모카와는 나와 히노가 유사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모카와에게 나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학교가 끝난 뒤 나는 어제처럼 교실에서 히노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모카와는 그럼 내일 또 라고 손을 들어 인사한 다음 교실에서 나갔다. 동작이 하도 자연스러워서 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내일 이라고 답하고 말았다.
잡지를 보다가 깨달았다. 시모카와는 오늘 혼자다. 잡지를 도로 덮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신발장을 향해 달려갔다. 열어보니 시모카와의 실내화는 있었지만 신발은 없었다. 학교 내에서 화장실 같은 데로 끌려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신경이 쓰여 신발을 갈아 신고 현관을 나섰다. 저 앞에 교문을 향해 느긋하게 걸어가는 시모카와의 뒷모습이 보였다. 숨을 휴 내쉬었다. 누가 어깨를 끌어안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도 아닌 듯 했다. 그렇게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했다. 뭘 뛰고 난리냐?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돌아보자 녀석이 있었다. 시모카와를 괴롭히던 그룹의 주범이다. 희노에게 고백하도록 시킨 녀석이기도 하다. 그렇게 걱정되냐, 저 뚱땡이가? 친구인데 당연하지. 짜증스러운 어조로 대꾸하자 녀석은 업신여기듯이 웃었다. 친구냐? 그러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오늘 점심시간에 담임과 학생 지도교사에게 시모카와에 관해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모카와 녀석, 우리가 돈 뜯은 걸 녹음했더라. 녹음? 시모카와가? 그래, 두 번째나 세 번째려나. 남일처럼 말하는 녀석의 어조는 어딘지 체념한 것 같이 건조했다. 배짱도 행동력도 없는 시모카와가 일러 바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지. 진짜 웃기는 일이지. 학생 지도 녀석이 이제 와서 이야기한 이유를 물었더니 시모카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냐. 자기는 상관없지만 자기가 가고 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너나 다른 녀석한테 돈을 뜯기지나 않을까 걱정돼서 용기 내 이야기했다더라. 녀석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모카와는 어제 어머니가 전학수석을 밟으러 학교에 왔을 때 함께 인사한 뒤 혼자 남아 담임과 학생 지도교사에게 이야기한 모양이다.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모카와가 거기까지 생각해줬을 줄이야. 그런 짓을 했는데 언젠가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 대체 왜 그랬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건데? 너도 노력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내 물음에 녀석은 웃었다.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글쎄다, 모르겠네. 공부도 조금은 자신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땡땡이 칠 수 있게 된 건지. 친구인 줄 알았던 놈들도 내가 시킨 거라고 배신하고 말이야. 돈 문제도 있으니까 시모카와네 집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하라고 하더라. 시모카와는 필요 없다고 한 모양인데 돈도 돌려주라고. 녀석은 또 웃더니 아 진짜 하고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시한 거지? 응, 감이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꼼짝 않고 쳐다봤다. 녀석은 훗 웃더니 교문으로 걸어갔다. 시모카와를 쫓아가는 걸까? 자포자기해서 폭력을 휘두르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녀석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라고 고쳐 생각했다. 녀석도 원래는 노력해서 희망을 품고 이 학교에 들어왔을 것이다. 지금은 잠깐 사는 방식을 헷갈렸을 뿐. 교실로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시모카와도 없었다. 자리에 앉아 쓸 일이 거의 없는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냈다. 시모카와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만뒀다.
시모카와도 생각이 있어 한 일이다.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이다. 잡지를 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려니 어제 못지않게 느닷없이 희노가 나타났다. 아, 있다, 남자친구님. 아직은 눈에 익지 않은 얼굴을 보고 조금은 힘이 생겼다. 나를 만나러 와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그 말에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건데? 스느습을 지으며 묻자 희노는 잠시 생각했다. 오 마이 허니? 외국 영화에서도 요샌 별로 그런 말 안 하더라. 그렇군. 남자친구님은 마이 허니는 취향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메모한단 말이야? 희노가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데 뒤에서 어이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여튼 참, 너희 그렇게 몰랑몰랑한 대화를 하는 거야? 와타야가 얼굴을 내밀었다. 심하게 단 사탕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다. 희노와 와타야가 함께 있는 모습은 몇 번 봤지만 이렇게 셋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오늘은 와타야도 같이 왔네. 응, 너희가 좀 신경 쓰여서. 와타야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교실 문턱을 넘어 내 책상을 향해 걸어왔다. 희노는 그 뒤를 따르며 나를 또 빤히 쳐다봤다. 왜?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하하하. 그보다 미녀가 둘이나 왔는데 좀 더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도 이야기하고 알았는데 와타야는 약간 부칭성이 없기는 해도 꾸밈없는 성격인 듯 했다. 미인은 사흘이면 익숙해진다는 말 몰라? 농담으로 대꾸하자 와타야는 예상 밖이었는지 오 하고 감탄하고는 즐겁게 입꼬리를 올렸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실증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말을 나눈 지 아직 사흘도 안 됐다고. 마오리랑도 어제 처음 제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 와타야의 말에 희노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맞아. 어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했어. 저런,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 희노는 내가 아버지와 둘이 산다는 것을 배려해서인지 가족 구성을 빼고 나에게 관해 얘기했다. 그러면서 와타야도 AB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괴짜 새망이 모임 느낌이네. 와타야가 어딘지 모르게 즐겁게 말했다. 하지만 이즈미, 사람 셋이 모이면 문수보살이 지혜라고 하잖아. 이렇게 셋이 모이면 문수보살한테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을걸. 보살님도 쓴웃음 지으시겠다. 경쾌하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친하다는 게 느껴졌다. 희노는 뭐든 즐겁게 이야기하고 와타야는 쿨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도르는 나시카와 게이코랑 작가를 좋아한대. 뭐? 와타야의 얼굴에 놀란 빛이 번졌다. 나시카와 게이코? 웬 마니아?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잡지 문예계지? 가미야 문학소년이니? 그러고는 내가 펴놓고 있던 잡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문예계는 일본을 대표하는 순수 문학 잡지 중 하나인데 여기에 실린 신인 작가의 작품은 유명한 아쿠타가와 상의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내가 좋아한다고 한 니시카와 게이코의 작품도 이 잡지에 실리곤 하는데 설마 니시카와 게이코나 이 잡지를 아는 동급생이 있을 줄은 몰랐다. 아니 그런 건 문학소녀는 아니고 그보다 와타야는 어떻게 니시카와 게이코랑 이 잡지를 아는 거지?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 없는 내게는 매달 생활비를 절약해 남는 돈으로 잡지나 책을 사는 게 낙이다. 이 잡지는 아버지도 읽기 때문에 돈은 반씩 부담하지만
예시를 들어 묻자 와타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응, 난 순수 문학을 엄청 좋아하거든. 프랑스 영화라든지 일본 영화, 요새는 러시아 영화도 좋아해. 그런 대다수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아주 개인적이고 음침한 거. 같은 또래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던 터라 다시 한번 놀랐다. 한편 시야 끄트머리에서는 희노가 또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려 하고 있었다. 희노, 내가 문학소년이라고 쓰지마. 아닌 거야? 알았어. 문학소년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는 문학소년이라고 쓸게. 어째 내가 되게 베베꼬인 인간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셋이 방과후를 보내기로 하고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일단 학교에서 나왔다. 역으로 가는 길에 나와 와타야가 나란히 걸으며 책이나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찰칵 소리가 들려와 나도 모르게 돌아봤다. 희노, 사진은 왜 찍는 건데? 희노가 스마트폰으로 나와 와타야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다. 내가 따지자 희노는 장난치다가 들킨 초등학생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감이야,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소리는 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 사진을 찍는데 무슨 의미가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와타야는 나와 희노가 유사 연애 관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직 어색하다고 할지. 사흘이면 익숙해져야지. 억지 쓰지 마. 미인 둘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 어색한데. 와타야와 둘이서 아까는 익숙해졌다고 했으면서 아니 아직 사흘 안 됐거든 하고 교실에서 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으려니 희노가 그런 말이야 라며 제안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침묵을 다지자. 어디 가서 셋이 차라도 마시지 않을래? 응? 차? 그러지 뭐. 이야기는 그 뒤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안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찻집은 내게 다소 벅찼다. 가진 돈에 별로 여유가 없었다. 괜찮다니까. 내가 억지로 따라와서 둘만의 시간을 뺏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살게. 원래는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여유가 있거든. 아니 그렇지만 와타야, 그런 건 별로 안 좋다고 할지. 됐다니까. 와타야와 실랑이를 하고 있으려니 생각에 잠겨있던 희노가 말했다. 아, 좋은 생각이 난 것 같아. 아직 시간도 늦지 않았고 나와 와타야가 나란히 돌아보자 희노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 아예 도르네 집에 가면 어때? 그럼 돈도 안 들잖아. 뭐? 얼빠진 목소리는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례합니다. 결국 단 둘만 되지 않으면 괜찮나 납득하고 우리 집에 가기로 했다. 자랑할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평범한 임대 아파트다. 와, 도르네 집 진짜 깨끗하네. 그런데도 희노는 신기한 듯 실내를 둘러보며 사진 찍어도 돼? 하고 물었다. 응, 그러든지. 누나가 떠난 뒤로 이 집에 여자가 발을 들어놓는 것은 처음이었다. 눈에 익은 칙칙한 풍경이 살짝 화사해진 듯 했다. 다만 아무리 해도 현실감이 나지 않았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일단 두 사람을 식탁 의자에 앉게 하고 나는 부엌에서 물을 끓여 홍차를 준비했다. 일주일에 3번은 홍차를 마셔야 익숙했다. 그동안 희노와 와타야는 여자의 특유의 깨깨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가미야네 집은 진짜 깨끗하네. 이 시간에 가족분은 안 계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청소를 좋아하셔? 아니, 와타야한테는 말 안 했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랑 나랑 둘이 살아서 청소는 내 취미 같은 거고 뭐 어쨌거나 깨끗하게는 하고 살아. 찻잎을 우리는 시간을 재며 대답하자 희노가 자랑스레 덧붙였다.
그렇답니다. 우리 남자친구님은 위생감을 중시하죠. 위생감? 청결감이 아니라? 와타야는 우리 집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야기는 그 이상 캐묻지 않고 히노에게 물었다. 청결감은 가짜로 꾸밀 수 있지만 위생감은 꾸밀 수 없거든. 자세히 보면 도르의 셔츠 컬러랑 소매가 반듯하게 다려져 있지 않아? 그리고 손수건도 매일 빨아서 다림질하고 그런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위생감이야.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한 단성이 와타야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말해보기 전에 몰랐는데 가미야 꽤 특이한 애구나. 그 말 와타야한테만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됐다. 차 마시자. 그러는 사이에 찻잎 우리는 작업이 끝났다. 따뜻한 물을 부어 따뜻하게 데워두었던 찻잔에서 물을 따라 버리고 독이 찻잔 주전자에서 레이디 그레이를 따랐다. 베르가모트 특유의 상쾌한 감귤향이 부엌에 감돌았다. 변변차는 자지만 들어. 그건 아니지. 가미야, 녹차도 아닌데. 아, 그런가? 홍차는 그걸... 홍차는 그런 말 안 하나? 두 사람의 찻잔을 먼저 식탁으로 놔랐다. 이어서 세일에서 산 쿠키를 담은 흰 접시에 네 잔도 가져갔다. 누나가 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라 식탁 의자는 3개가 있었다. 나도 앉아 홍차를 마셨다. 오렌지와 레몬을 넣은 가양차는 마시기 쉽고 마음도 차분해진다. 와, 맛있네 도루. 홍차 잘 우리는구나. 향기도 참 좋은데. 맞은편에 앉은 이누가 홍차를 마시더니 놀란 듯이 반응했다. 진짜네? 뭐야 이거? 이 홍차 어디 거야? 와타야의 입에 맞는 듯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모카와도 맛있다고 해주었던 터라 자신 있었지만 감상을 듣기 전까지는 긴장됐다. 슈퍼에서 파는 싼 거야. 레이디 그레이는 비싼 거 아니라도 맛있거든. 그렇지만 점핑이 좀 잘 안 됐네. 한 77점이야. 더 있으니까 사양 말고. 맛을 확인한 다음 홍차가 가득 든 찻주전자를 가지러 부엌에 갔다. 솜을 장듯 넣은 주전자 덮개를 씌워 식탁에 놓았다. 바느질도 누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주전자 덮개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소박한 흰색 찻잔으로 홍차를 마시다가 나를 보는 두 사람의 시선을 깨달았다. 왜? 지금까지 몰랐는데 가미야, 어째 몰락한 귀족 같다. 묘하게 기품이 있는 부분 같은 게 특히. 몰락했다고 하지마. 그리고 희노는 냉큼 메모하지 말고. 그 뒤로도 셋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찻주전자와 접시가 비었다. 이내 두 사람은 우리 집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그래봤자 방 2개에 거실 겸 식당이 있는 평범한 임대 아파트다. 아버지 방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 볼 곳도 거실과 내 방 정도다. 와타야는 책에 관심이 있는 듯 내 방 책꽂이를 흥미롭게 훑어봤다. 희노는 내 방 사진을 잔뜩 찍었다. 뭐 상관없다. 희노는 왜 그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건데? 이 방에 뭐 찍을 게 있다고? 그렇지 않아. 남자의 방에 들어와 본 것도 처음이고 재미있는걸. 희노와 이야기하고 있으려니 와타야가 웬 아저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가미야씨, 취향이 아주 훌륭하구먼. 헌책방에 내다 팔면 돈 꽤나 벌 것 같은 희귀본도 제법 있는데 어디서 이런 걸 구해오는 거야? 그쪽에 있는 건 아버지가 헌책방에서 산 거야.
우리 아버지 책을 사오면 아부네다 막 놓는 사람이거든. 하는 수 없이 거실이랑 내 방 책꽂이에 정리해두는 거야. 두 사람에게서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도루, 너 역시 야무지다. 책이 이렇게 많은데 먼지도 없고. 응, 뭐 위생감은 중요하니까. 왜 또 나왔다 위생감. 와타야, 제발 무슨 바퀴벌레 나온 것처럼 말하지 마. 그 뒤 어째선지 두 사람이 다람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빨래를 걷어 보여줄 수 없는 남자 옷까지는 살짝 감추고 손수건과 셔츠를 다렸다. 와타야는 너무 잘해서 징그럽다고 하고 희노는 즐겁게 동영상을 찍었다. 저녁이 되어가기에 두 사람을 가까운 역까지 배웅하기로 했다. 나가는 김에 저녁거리 장을 보자고 생각해 증정품으로 받은 에코백을 들고 함께 집을 나섰다. 이 몰락 기적은 왜 이렇게 에코백이 잘 어울린대? 이 고등학생 대체 뭐니? 웃음을 참는 와타야의 얼빠진 모습을 희노가 정면에서 사진으로 찍었다. 하여간 현실감이 없는 하루였다. 밤이 되어 저녁 준비를 마친 뒤 식탁에 교과서를 펴놓고 예습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온 것 같았다. 늦게 왔다 싶었더니 얼굴이 벌갰다. 별로 많이 마시지도 못하면서 또 어디서 한잔하고 온 모양이었다. 아버지, 술 마시고 올 거면 미리 연락 줘야죠. 미안하다. 너한테 애인이 생긴 게 기뻐서 말이야. 애인이 오늘 친구를 데리고 놀러 왔다고 말하자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집에 들어왔다고? 뭐 어때서? 아버지 방은 안 보여줬고. 그야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어째 좋은 냄새가 나냐? 제발 밖에서 그런 괴상한 소리나 하지 마.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데워내 저녁밥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가 꼼짝 않고 나를 쳐다봤다. 왜? 어째 너 알아서 다 컸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밑반찬 조립을 꺼냈다. 그 뒤 내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저녁 반찬을 안주로 발포주를 마시더니 반도 못 마시고 골아 떨어졌다. 하여간 목욕도 안 하고.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깨워 따뜻한 타월을 주고 몸을 닦게 했다. 그동안 아버지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폈다. 전에 그냥 뒀더니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이튿날 몸이 쑤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몸을 굽혀 자리를 펴고 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가장이 나타났다. 괜찮아? 술 세지도 않으면서 많이 마시지 마. 옷 갈아입고. 괜찮다 사나이. 걱정 마라. 난 괜찮다. 그 말의 순간 몸의 움직임이 멎었다. 아버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방에서 나와 쇳장지를 닫으며 나는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많이 취했는지 아버지는 나를 누나로 착각하고 있었다. 뭐 나도 가미야랑 비슷한 느낌이랄지 그런 집이니까 편하게 와. 내가 사용하는 전기권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는 와타야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낮 동안 학교는 평화로웠다. 시모카와도 학교에 와서 느긋하게 지내고 괴롭힘을 주도하던 녀석은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어 있었다. 아르바이트 잡지를 보는 것 같았는데 말은 걸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희노 와타야를 만나 셋이 와타야 집으로 갔다. 와타야도 전철로 통학했다. 나와 희노네 집보다 학교에서 가까워 같은 방향으로 두 정거장 가서 내렸다. 와타야가 사는 아파트는 공동 현관이 자동 개폐식이었다.
자동 개폐식 공동 현관을 부러워하던 나는 고급스러운 현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희노 또 찍어? 희노가 웃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그런 나를 찍고 있었다. 남자친구님이 놀라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으려고. 얼빠진 얼굴에 데이터 낭비하지 말지. 뭐 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너희들 꽁냥거리지 말고 얼른 오라니까. 먼저 들어간 와타야의 제쪽에 나와 희노는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와타야는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다. 어머니는 주로 책 장정을 작업하는 디자이너인데 밤에는 집에서 일하지만 낮에는 이것저것 볼 일이 많아 외출하는 모양이었다. 와타야는 가끔씩 아르바이트로 자료 찾기와 서류 작성, 영수증 관리 같은 일을 돕는다고 했다. 사정이 있어 아버지와는 따로 산다고 했다. 여자들만 사는 집에 들어가려니 솔직히 조금 긴장됐다. 어쨌거나 일단 앉아.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개방감이 있는 거실로 안내됐다. 어머니가 디자이너라 그런지 곳곳에 그림이 있고 가구나 장식품도 하나하나 신경 쓴 티가 났다. 10층 건물 꼭대기 집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높고 빨래가. 미안하다 와타야. 방금 뭐가 잠깐 보였는데. 응? 아 그거?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그게 아닌가? 미안. 가미야가 신경 쓰이겠네. 그런 장면을 거쳐 나와 희노는 거실 의자에 마주 앉아 와타야가 내오겠다는 홍차를 기다렸다. 문득 오늘도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희노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왜? 몰라 기족. 그만 잊어버리라니까. 미안. 그렇지만 그것 꽤 딱 들어맞는 키워드 같거든. 희노 나름대로 칭찬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 그런 기분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희노가 말했다.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더 웃어봐. 아니 괴상한 표정 지으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분명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나와는 대조적으로 희노는 오늘도 명랑하게 웃고 있었다. 넌 늘 웃더라. 아무 의도 없이 내가 감상을 말하자 희노는 살짝 눈썹을 식혔다가 대답했다. 아, 뭐 사실은 늘 그런 건 아닌데 웃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웃어두자 싶어서. 웃을 수 없을 땐 진짜 뭘 어떻게 해도 웃어지지 않잖아. 그런 대답이 돌아올 줄 몰랐던 터라 나도 모르게 희노를 빤히 쳐다보고 말았다. 뜻밖이라는 듯한 내 시선을 알아차린 희노는 바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니 실제 체험은 아니고 그냥 만화 같은 데서 본 거야. 그래? 의아하게 쳐다보자 희노는 거짓으로 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정으로 그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고 그래도 나는 우리 사정을 모르는 와타야에게 들리지 않도록 희노 쪽으로 몸을 내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는 유사연의 관계이긴 하지만 뭐 어려운 게 있으면 편히 말해줘. 뭐? 응. 희노의 놀란 표정을 가까이에서 바라봤다. 그때 어이 거기 둘 이라며 쟁반을 든 와타야가 끼어들었다. 꽁냥거릴 거면 나 안 보는 데서 하면 안 될까? 와타야의 말에 희노는 여느 때처럼 농담으로 대꾸했다. 그렇지만 이즈미 그런 목소리는 들릴지도 모르는데. 헉, 얘가 어른들이 농담도 받아치네. 애인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좋겠어. 와타야는 홍차 쟁반을 테이블에 놓고 희노를 간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버티던 희노가 이윽고 간지러운 듯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금 전 희노가 한 말을 생각했다. 웃을 수 없을 땐 진짜 뭘 해도
웃어지지 않잖아. 희노는 만화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실감나게 느껴졌다. 내 착각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와타야와 장난치는 희노를 새삼 쳐다봤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들여다볼 수도 없다. 희노는 티 없이 즐겁게 웃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여느 때처럼 시모카와와 이야기하고 학교가 끝나면 희노를 만났다. 문자를 보내는 습관이 없는 데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주 연락 못하는 것을 사과하자 희노는 신경 쓰지 마 라고 대답했다. 둘째 조건이랑도 맞으니까. 대신 방과 후 교실에서 둘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럼 매일 요리를 하는구나. 나보다 잘하겠네. 잘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럭저럭. 남자친구님 입버릇 뭐 그럭저럭. 또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그런 입버릇 없는데. 와타의 집에 다녀온 이후 희노와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피하고 싶었다. 우리는 연애관계이되 연애관계가 아니었다.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내가 희노에게 폐를 끼쳤다. 희노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유사 연애 관계에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형태가 사실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서서히 희노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져가는 나 자신이 곤혹스럽게 느껴졌다. 희노와 방과 후를 함께 보내기 시작한 뒤 두 번째 금요일이 찾아왔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 휴일이었다. 희노, 휴일 말인데 6월도 됐겠다. 너만 괜찮으면 어디 가. 그러게 말이야. 어느새 벌써 6월이네. 희노의 표정이 약간 흐려졌다. 그러더니 금세 여느 때 같은 웃는 얼굴로 돌아와 물었다. 아 미안, 휴일 말이지. 도루는 이번 주에 무슨 약속이 있어? 응, 일요일에 시모카와란 친구가 이사가니까 배웅하러 갈 건데. 시모카와 이야기는 이미 희노에게 한 적이 있었다. 원래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시모카와가 사양했다. 이유를 묻자 소중한 사람이 늘면 작별이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서라고 했다. 지금은 희노랑 보내는 시간을 우선해줘. 난 이미 충분하니까. 그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미소 짓던 그는 내게 몇 안 되는 소중한 친구 중 하나다. 외국으로 전학 가서 헤어진다고 해도 영영 못 만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어져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분명 좋은 친구로 남을 것이다. 시모카와와 헤어지는 것을 아쉽게 여기면서도 지금은 희노와의 대화에 집중했다. 토요일은 종일 괜찮은데 어쩔래? 어디 갈래?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는지 희노는 오 하고 반응했다. 그건 이른바 데이트군요. 응, 뭐 그런 거지. 희노 네가 싫으면 상관없고 그냥 휴일은 어쩔까 생각한 것 뿐이니까. 저번 토요일엔 네가 딴 일이 있었잖아. 잠깐 병원에 가느라고. 별건 아닌데. 희노가 언뜻 시선을 피했다. 전 같으면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나저나 데이트라. 재밌겠네. 우리 꼭 가자. 오전엔 안 되는데 괜찮을까? 희노의 반응에 정신이 팔려서 대답이 약간 늦어지고 말았다. 어? 아, 응, 괜찮아. 휴일인데도 오전에 일이 있어? 첫째 조건도 학교 끝날 때까지는 서로 말 걸지 말라는 거였는데. 평소 마음에 걸렸던 것을 묻자 희노는 대답을 망설였다.
여자애는 원래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래? 어디 놀러 갈까? 도르는 휴일에 책을 읽거나 집안일을 한다고 했지. 새삼스레 확인하니 참 재미없게 휴일을 보내는 것처럼 들렸다. 뭐 대체로 그래.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게 좋겠지.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머리를 숙여 사죄하자 희노는 허둥지들 말을 이었다. 신경 쓰지 마. 그럼 공원은 어때? 그래도 괜찮으면 도시락은 너한테 부탁하고 난 그 뒤 찻집에서 디저트를 살게. 그럼 너도 부담이 크지 않겠지? 고마운 제안이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알았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식은 가리는 거 없으니까 뭐든 다 되어이다야. 그 홍차는 마시고 싶을지도. 알았어. 뭐든 다 되어이다야? 전부터 생각했는데 희노는 가끔 이상한 말투를 쓰더라. 그날은 교실에서 이야기를 더 하다가 해질녘이 다 되어 같이 집에 갔다. 고대했던 토요일이 찾아왔다. 조금 이르지만 11시에 집을 나서기로 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가면 큰 종합공원이 있다. 벚꽃나무 가로수길이 유명한 공원은 봄이면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 분수대 앞에서 12시에 희노를 만나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갈까 하다가 바람을 맞기 싫어 걸어서 가기로 했다. 결국 약속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사람은 있지만 붐빌 정도는 아니었다. 분수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바구니에서 문고본을 꺼냈다. 어려서부터 휴일에 밖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아마 좀 특이한 어린애였을 것이다. 밖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기분이 들떠 주위의 다른 가족들이 가득해도 별로 고독해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알고 있었다. 책에 집중한 나머지 해질 때까지 열중해서 읽는다. 주위가 어두워진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서 고개를 들고 불안해하고 있노라면 매번 누가 나를 발견해 주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보라색이 섞인 붉은 하늘을 등지고 누가 걸어왔다. 그렇게 누나가 저 도루 맞지? 목소리에 얼굴을 들자 희노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공원의 시계를 보니 그로부터 30분 이상 지나 있었다. 응. 다행이다. 미안. 맨날 교복 입는 모습만 봤으니까 좀 자신이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나야말로 미안해. 온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문득 여느 때와는 다른 희노의 복장이 눈에 들어왔다. 흰색 셔츠를 걸치고 부드러워 보이는 소재로 된 녹색 긴 치마를 입었다. 그러고 보니 희노가 사복을 입은 것을 처음 봤다. 그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희노가 내 곁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그거 도시락이야? 굉장해. 나 저렇게 제대로 된 소풍 바구니를 처음 봤어. 이거 누나가 옛날에 바자 같은 데서 싸게 주고 산 건데. 누나? 미안. 누나가 있었단 말 들었던가? 아버지랑 둘이 산다고 한 것 같은데. 응. 지금은 둘이 살지만 얼마 전까지는 있었거든. 누나가 죽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대답을 못하고 있으려니 희노가 눈치채고 그렇구나 하고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 배고파. 도시락 어디서 먹을래? 점심때까지 기다리게 한 건 나지만. 그렇게 말하고는 눈부시게 웃었다. 사람은 눈부시게 환한 빛을 받으면 그만큼 그림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그림자에 사로잡혀 버리는 면이 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다른 행복한 가족을 지켜볼 때처럼.
하지만 희노의 밝은 분위기는 나를 쓸쓸하게 하지 않았다. 세상의 온갖 비극 중 몇십 퍼센트는 결국 자기 안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나는 희노의 웃음에 이끌려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그 뒤 우리는 휴일을 공원 풍경에 섞여들었다. 마침 잔디광장 나무 밑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햇빛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소풍용 매트를 깔고 멀리서 점심을 즐기는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며 도시락을 꺼냈다. 희노는 식사 전에 또 사진을 찍었다. 야, 맛있다. 도르, 너 굉장하다.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즐겁게 이야기하며 먹으니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다. 돈 들지 않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지만 입에 맞았다면 다행이다. 사실 집에 있는 걸로 적당히 만들었으니까 진짜로 별건 아니야. 그렇지만 맛있었어.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겠다. 희노, 너도 어떨까 모르겠네. 왜 끝까지 긍정해주지 않는 건데? 쓴웃음을 지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우러렀다. 스스로가 꼭 이야기 속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기묘한 인연으로 옆에 있는 애와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닌데 그래도 휴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기뻤다. 우리는 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감탄하고 멍하니 풍경을 바라봤다. 이윽고 침묵이 드리웠다. 적어도 나는 그 침묵이 거북하지 않았다. 신기하네. 희노가 중얼거렸다. 내가 돌아본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 아니, 신기해서. 진짜 신기해.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고 할지 괴롭지 않아. 말이 없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거북하지도 않아.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쌓아 올려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 희노에게 보이지 않는 곳, 희노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쌓아 올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둘 사이에 있다면 기쁠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그러면 감각의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 그 느낌을 즐겼다. 태양의 온기, 잔디 냄새, 옆 사람의 호흡까지 느껴질 듯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눈을 떴다. 옆에서 그 애가 긴 머리를 붙들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뭔가 말하려 했다. 연애를 거짓으로 할 수 없게 된 나 자신을 깨달았다. 널 좋아해도 될까? 그렇게 물었을 때는 이미 바람이 그쳐 있었다. 지금을 다 말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했다. 그래, 좋아하는구나. 말로 하고는 실감했다. 나는 너를. 희노가 천천히 시간을 들여 나를 돌아봤다. 안 돼. 그 애가 말했다. 왜? 나는 물었다. 망설임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처럼 희노가 고개를 수그렸다. 나 말이지. 또 바람이 불었다. 희노의 긴 머리를 바람이 채가려 했다. 병이 있어.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란 건데 밤에 자고 나면 잊어버리거든.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바람에 뒤섞여서 그런지 그 애의 목소리가 내게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